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새벽,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한국의 아리랑 7호. 아리랑 7호는 궤도 진입 단 26분 만에 중국 서부 산악지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와 북한 풍계리 일대의 7차 핵실험 준비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싹 다 조작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날조라며 한국을 비난했고 북한은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증 부족이라며 한국의 자료를 외면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30cm급 초고해상도가 위장막 아래 직선 구조물과 차폐 패턴을 전부 잡아냈고 중국과 북한이 지난 21년간 몰래 준비해오던 야심찬 계획까지 포착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을 전 세계 표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과 북한이 감추던 충격적인 계획,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이겠답니다. 감히 우리 승인 없이 말입니다. 마이클 브룩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새벽, 워싱턴 시각으로는 아직 전날 오후였어요. 저는 에드워드 헤이스팅스라고 합니다. 국가위성영상분석센터 부국장으로 20년을 일했고 그 20년 동안 한국이 우리 승인 없이 움직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알림이 뜬 지 채 2시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늘 좋은 파트너였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주고 우리가 분석 방향을 정하면 따라왔어요. 그게 20년간 제가 알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전한 내용은 달랐어요. 한국이 중국 서부 은폐 시설과 북한 준비 움직임을 같은 프레임으로 묶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통보라니.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군요. 묶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한숨을 쉬더군요. 말 그대로입니다. 중국 표적과 북한 표적을 따로 추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분석 틀로 동시에 올리겠답니다. 그건 우리 방침이 아닙니다. 한국도 압니다. 그래서 통보라고 한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멍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분리해서 관리해왔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건드리면 외교 비용이 커지고 북한은 침묵으로 빠져나가니까요. 둘을 따로 두면 각자 부정할 구멍이 생기지만 우리도 각자 대응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완벽한 구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20년간 굴러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구조를 깨겠다고 나섰습니다. 발사 성공 직후 초기 운용도 안 끝난 시점에서요. 저는 솔직히 무모하다고 느꼈어요.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게 고작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아리랑 7호는 한국 시각 새벽 2시 21분에 발사됐고 분리 후 약 1시간 9분 뒤 첫 교신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빠르긴 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뭘 증명합니까? 발사와 교신은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상회의에서 한서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KARI 분석 총괄이라고 했어요. 화면 너머로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놀림도 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시 프레임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서부의 위장 흔적과 북한 북부의 준비 움직임을 같은 판정 기준으로 분석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굳이 묶습니까? 따로 하면 리스크가 분산되잖아요. 따로 하면 각자 부정합니다. 중국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고 북한은 침묵으로 빠져요. 20년간 그래왔잖아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서윤은 제가 침묵하는 동안 다음 문장을 이었어요. 묶으면 도망 구멍이 줄어듭니다. 둘 다 같은 논리로 설명되면 하나만 부정해도 다른 하나가 남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리는 맞았어요.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초기 운용 중에 그게 가능합니까? 센서 보정도 안 끝났을 텐데요. 제한된 조건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와 김태원 수석이 합니다. 기술적 한계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확신에 찬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한서윤이 다를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정도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였어요. 그는 첫마디부터 경고조였습니다. 중국 자극하지 마십시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한국 프레임을 왜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하는 것과 수용하는 건 다릅니다. 정도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한국이 나서면 우리가 뒤처리해야 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그랬으니까요. 한국이 뭔가를 건드리면 외교 비용은 우리 몫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보낸 메모 하나가 생각을 바꿨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의심만 축적했다. 확증은 한 번도 만들지 못했다. 마이클은 실무총괄이었고 그가 이런 문장을 쓴다는 건 내부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2번 읽었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태원이라는 이름이 처음 제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영상처리 수석이라고 했어요. 한서윤이 보낸 문서에 그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재현 가능한 판정 기준 체크리스트였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유 전에 기준부터 세우자는 겁니다. 김태원 수석의 원칙이에요. 공유는 나중 문제라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뭘 보여줄지보다 어떻게 검증할지를 먼저 정하자는 거예요. 3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3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가 20년이면 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김태원은 그보다 10년을 더 버틴 사람이었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흔적을 자연물로 분류하고 어떤 조건에서 인공물로 판정하는지. 그 기준이 문장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자료를 내밀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먼저 설계하고 있었어요. 제가 20년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만들고 절차는 나중에 맞췄거든요. 한국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프레임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단,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우리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분리 운영으로 되돌린다. 두 번째 결과까지 유예 기간을 주되 그 안에 검증 가능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 조건을 마이클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왜 기회를 줍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20년간 못한 걸 한국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성이 낮아도 시험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마이클은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동의인지 회의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12월 2일이 저물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궤도 위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우리의 20년이 무색해지고 실패하면 내 판단이 문제가 된다. 어느 쪽이든 편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20년 동안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발사 후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결과물이 도착했습니다. 한서윤이 보낸 파일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기대보다는 의심이 앞섰거든요. 초기 운용 단계에서 뭘 찍을 수 있겠습니까? 센서 보정도 덜 끝났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중국 서부 산악지대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산등성이와 계곡이 뒤섞인 지형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서윤이 표시해둔 부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직선형 흔적이 있었어요. 자연 지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상회의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서윤이 대답했어요. 차폐 구조물의 그림자입니다. 시간대별로 3장을 비교하면 패턴이 보여요. 그녀가 영상을 넘겼습니다.
같은 지점을 다른 시각에 찍은 영상 3장이 나란히 떴어요. 그림자 각도가 달랐지만 직선의 위치는 동일했습니다. 자연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남았습니다. 구름이 많은 시기에 어떻게 이 영상을 확보했느냐는 거였어요. 한서윤이 먼저 설명했습니다. 관측창을 골랐습니다. 대기 조건이 허락하는 시간대만 노렸어요. 김태원 수석이 기상 데이터와 궤도 주기를 맞춰서 창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짧았습니까?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요. 그 안에 찍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계산했습니다. 하루 20분이면 사흘 동안 총 1시간 남짓이었어요. 그 짧은 창 안에서 3장의 유효한 영상을 확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계획이 정밀했던 걸까요? 저는 후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북한 관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현수라는 분석관이 작성한 문서였어요. 북한 북부 지역에서 동일 시간대에 반복되는 차량 군집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 수는 매번 달랐지만 배치 패턴은 비슷했어요. 마치 누군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현수의 보고서에는 한 문장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준비 흔적으로 분류함.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모호했거든요.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박현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이라는 게 증거가 됩니까?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표적과 묶으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략이 뭔지 이해했습니다. 중국 표적과 북한 표적을 따로 보면 각각 반박 가능했어요. 중국은 자연지형이라고 우길 수 있고 북한은 일상적 이동이라고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을 같은 논리로 묶으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를 부정하려면 다른 하나도 설명해야 했거든요. 저는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한국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물었어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영상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이 지역을 감시했습니다. 의심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확증은 한 번도 못 만들었습니다. 왜요?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구름이 걷히면 그들도 움직임을 멈췄고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하면 그때 움직였습니다. 늘 한 발 늦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20년간 쌓은 게 의심뿐이라니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확증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흘 만에 이걸 잡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게.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으면서도 우리의 20년이 무색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태원이 보낸 문서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차폐 패턴 판정 기준서였어요. 문서를 열어보니 기준이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직선 흔적을 자연물로 분류하고 어떤 조건에서 인공물로 판정하는지 예외 상황까지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왜 보낸 겁니까? 김태원 수석의 원칙입니다. 판정 기준을 먼저 공유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요. 우리한테 검증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같은 기준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연물로 처리한 걸 당신들이 다시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문서를 팀에 돌렸습니다. 분석관들이 한국 기준에 따라 기존 자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연지형으로 분류했던 흔적 중 3건이 재판정 대상으로 올라왔어요. 한국 기준을 적용하니 인공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년간 뭘 놓쳤던 걸까요? 아니면 기준 자체가 잘못됐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유쾌한 답은 아니었어요. 정도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고조였어요. 공개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아직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어요. 검증판이니 뭐니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검증은 공개가 아닙니다. 결국 같은 겁니다. 검증이 끝나면 공개 압박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저는 정도훈의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자료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막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틀린 정보를 막는 건 정당하지만 맞는 정보를 막는 건 은폐였습니다. 그날 밤 최은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방어 담당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보낸 보고서에는 데이터 경로 점검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제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라인에 이상 접속 시도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건드리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해요. 우리가 관측창을 잡은 직후부터 시도가 늘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치고는 정확합니다. 누군가 우리 일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잡기 시작하자 누군가 그걸 막으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게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재분석을 공식 착수하기로 했어요. 정도훈이 뭐라고 하든 실무는 실무대로 굴러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20년간 의심만 쌓았다면 이제는 확증을 만들 차례였어요. 마이클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판정 기준을 내부 분석 절차에 시범 적용하라고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은 부국장님이 지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질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20년간 제가 믿어온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요. 12월 7일 대전에서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파일명은 동시 프레임 합본 분석이었어요. 한서윤이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게 그날의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문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서부 표적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에 섞인 위장 구조가 세 가지 흔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직선형 그림자, 일정한 간격의 반사점, 그리고 시간대별로 변하지 않는 차폐 패턴. 각각의 흔적 옆에는 판정 근거가 문장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북부 표적이었어요. 박현수가 올린 차량 군집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동일 시간대 반복 출현, 차폐물 배치 변화, 이동 경로의 규칙성. 놀라운 건 판정 근거였어요. 중국 표적과 같은 논리 구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부분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숨어 있었거든요. 중국은 지형 위장에 의존했고 북한은 침묵과 이동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의 흔적은 같은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었어요. 한서윤에게 화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다른 표적인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숨는 방식은 달라도 흔적은 비슷하게 남습니다. 차폐하려면 뭔가를 덮어야 하고 덮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이동하려면 경로가 필요하고 경로는 패턴을 만듭니다. 그걸 같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김태원 수석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0년 경험이에요.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태원이 작성한 판정 기준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기준 하나하나가 문장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 각도가 태양 고도와 불일치할 경우 인공물로 분류한다. 반사점이 3회 이상 동일 위치에서 관측될 경우 고정 구조물로 판정한다. 감이 아니라 절차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20년간 뭘 잘못했는지요. 우리는 표적마다 다른 기준을 썼어요. 중국 담당은 중국식으로 분석했고 북한 담당은 북한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정당했어요. 중국이 아니라고 하면 중국 분석만 흔들렸고 북한이 침묵하면 북한 분석만 공백이 됐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그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같은 기준으로 두 표적을 묶으니까 하나를 부정하려면 다른 하나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도망구멍이 줄어드는 구조였어요. 마이클에게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읽더니 한마디 했어요. 이거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논리는 맞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20년간 우리가 구축한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문서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최은비에게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상 접속 시도가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관제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라인에 동시다발적 접근이 감지됐습니다. 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조직적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누구 짓입니까? 확정할 수 없어요. 다만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동시 프레임을 완성한 직후부터 시도가 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이 프레임을 깨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를 잡았다는 걸 알고 그걸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최은비가 덧붙였습니다. 차단 룰을 강화했습니다. 로그도 전부 남기고 있어요. 나중에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정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도발입니다. 중국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요? 외교 채널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법 감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하겠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반응한다는 건 한국이 뭔가를 제대로 건드렸다는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오히려 증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가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한테 속도 조절하라고 하세요. 지금 이 프레임을 밀어붙이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훈의 논리는 이해했어요. 외교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이 잡은 건 진짜였습니다. 진짜를 숨기는 건 은폐였어요. 저는 그날 밤 선택지를 3장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굴복이었어요. 중국 압박에 밀려서 한국 프레임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였어요. 지금 상태로 계속 가되 공개는 미루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검증판이었어요. 제3자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결론을 말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에게 3가지 옵션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부국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세 번째요. 왜요? 우리가 결론을 내면 정치가 됩니다. 제3자가 결론을 내면 검증이 돼요.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맞아요. 문제는 제3자를 어디서 구하느냐죠. 한국이 루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서윤이 처음부터 검증판을 언급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혼자 나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3자 검증 루트가 있습니까? 답장은 새벽에 왔어요. 있습니다. 쟤네 봐요. 저는 그 한 단어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가 선택지를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판을 깔고 있었어요. 아리랑 7호의 궤도 고도는 576에서 580km 사이였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그 높이로 올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숨기려는 자들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흔적을 누가, 어떻게, 언제 말하느냐였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기술이 아니라 전략에서요. 그리고 그 인정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12월 8일 아침 한서윤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참석자 명단에 김태원과 박현수가 함께 올라와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불러 같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자 한서윤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략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과 데이터 얘기만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한서윤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문서 제목은 검증판 설계안이었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왔으니까요. 왜요?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반응할 겁니다. 중국은 주권 침해를 외칠 거고 북한은 침묵으로 버티면서 우리만 고립시키려 할 거예요. 한국 혼자 나서면 그 구도에 말려듭니다. 저는 그 논리를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먼저 공개하면 중국은 즉시 불법 감시라고 반박할 거고 북한은 아예 입을 닫을 겁니다. 국제 여론은 갈릴 거고 결국 한국만 욕먹는 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서윤이 김태원 쪽을 바라봤어요. 김태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그의 얼굴은 예상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30년 경력이라더니 그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본을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원본 없이 어떻게 검증합니까? 재현 가능한 지표만 공유하면 됩니다. 그림자 각도, 반사점 위치, 차폐 패턴 변화. 이런 파생지표만 넘기면 제3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30년간 해온 방식이에요. 원본을 보여주면 기술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파생지표만 보여주면 결론만 검증되고 우리가 어떻게 찍었는지는 감춰져요. 저는 그 논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원본을 공유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김태원의 논리는 반대였어요. 원본 없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강한 증거라는 거였습니다. 제3자가 독립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한서윤이 대답했어요. 미국이 독립 검증했다는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한국 자료를 받아서 미국 기준으로 재분석하고 같은 결론이 나오면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득입니까? 결론의 주인이 됩니다. 한국이 말하면 한국 주장이지만 미국이 확인하면 동맹의 결론이 돼요. 무게가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가 명확했어요. 한국은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은 검증자 역할을 하고 최종 결론은 제3자가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공격받아도 전체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는 설계였어요. 박현수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는 북한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침묵으로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중국처럼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모르쇠로 버틸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도 의미가 약해집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현수가 대답했어요. 침묵도 답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표적과 북한 표적을 같은 프레임으로 묶으면 북한이 침묵해도 중국 쪽 증거가 압박합니다. 둘 다 같은 논리로 설명되니까 하나를 부정하려면 다른 하나도 설명해야 해요. 그게 3장에서 만든 동시 프레임이죠? 맞습니다. 그걸 검증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제3자가 두 표적을 같이 보고 결론을 내리면 북한의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회피가 됩니다. 회피는 그 자체로 증거예요. 저는 박현수의 논리에 감탄했습니다. 침묵을 증거로 바꾸는 발상이었어요. 북한이 대응하든 안 하든 프레임 안에 갇히는 구조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한 구조입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료를 내미는 게 아니라 판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판 위에서 역할을 배정받는 쪽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다시 말했어요. 제네바로 루트를 열겠습니다. 군축 위성검증센터에 예비 분석을 의뢰할 거예요. 제네바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군축 위성검증센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접촉한 적은 없었거든요. 에바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수석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한국이 연결해 줍니까? 루트만 열어드립니다. 공식 의뢰는 미국이 하셔야 해요.
그래야 형태가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는지요. 한국 혼자 제네바에 가면 한국의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함께 가면 동맹의 검증 요청이 돼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정도훈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어요. 제네바까지 끌고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밀어붙입니까? 검증판이 최선이라서요. 최선이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도훈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차관보님, 우리가 20년간 뭘 했습니까? 뭔 소립니까? 의심만 쌓았습니다. 확증은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물러서면 또 20년입니다. 그때도 같은 말 할 겁니까? 정도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책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거든요. 같은 날 오후 김태원이 공유 규정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문서 제목은 파생지표 공유 범위 규정이었어요. 어떤 지표를 공유하고 어떤 지표를 잠그는지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은 완전히 잠기고 그림자 각도와 반사점, 좌표, 차폐 패턴 변화율만 공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뭘 보여주고 뭘 감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 노출 없이 결론만 검증되게 만드는 설계였어요. 마이클에게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가 검토한 뒤 말했어요.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재현 가능해요. 그럼 내부 절차에 반영합시다. 알겠습니다. 다만 기록을 남겨야 해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검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이 한국 기준을 내부 분석 절차에 공식 반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은비에게서 보고가 올라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공유 경로 보안을 강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네바로 가는 라인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기존 채널과 섞이지 않게요. 왜요? 누군가 우리 데이터 흐름을 보고 있어요. 제네바 루트가 뚫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에바 슈타인에게서 첫 번째 회신이 왔습니다. 제네바 군축 위성검증센터 수석이었어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예비 분석 의뢰 접수 확인.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판이 열렸구나.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한국이 설계한 검증판 위에 미국이 올라탔고 제네바가 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편견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20년간 한국을 자료 제공자로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청하면 보내주고 우리가 분석하면 따라오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판을 깔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판 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쪽이었습니다. 설계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폭로자가 아니었어요. 검증판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계 안에서 제 역할을 찾아야 했습니다. 12월 9일 김태원이 원본 잠금을 선언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그가 말했어요. 오늘부로 원본 영상 접근을 차단합니다. 파생지표만 공유합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검증을 진행하려면 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태원은 단호했어요. 원본을 열면 기술이 노출됩니다. 30cm급 해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태양동 기궤도에서 어떤 각도로 찍는지, 1.8톤짜리 위성이 어떻게 기동하는지. 그걸 보여주면 우리 눈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럼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원이 대답했어요. 파생지표로 충분합니다. 그림자 각도, 반사점, 좌표, 차폐 패턴 변화율. 이것만 있으면 제3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원본 없이도요. 저는 그 논리를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원본 없이 어떻게 신뢰가 생기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태원의 다음 말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원본을 보여주면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파생지표만 보여주면 그들이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강한 증거입니까?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제3자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그겁니다. 김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많이 보여주는 대신 정확히 검증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양보다 질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서윤이 패키징을 완료했습니다. 중국 표적의 위장 흔적과 북한 표적의 준비 흔적이 하나의 문서 묶음으로 고정됐어요. 제목은 동시 프레임 검증 패키지였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구조가 깔끔했어요. 표적별로 파생지표가 정리되어 있고 각 지표 옆에 판정 기준이 문장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설명했어요. 이 패키지를 제네바에 보냅니다. 미국 내부 검증용으로도 같은 버전을 씁니다. 기준이 통일되어야 결론도 일치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자료를 보면 결론이 갈라질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이 판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했는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패키지를 받아서 내부 검증 절차에 올렸습니다. 우리 분석팀이 한국 기준에 따라 재분석을 시작했어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같은 결론이었어요. 중국 표적은 인공 구조물 가능성 높음, 북한 표적은 준비활동 징후 확인. 단어까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간 우리가 쌓아온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준을 적용하니까 더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준이 잘못됐던 건지 아니면 불완전했던 건지 어느 쪽이든 유쾌한 답은 아니었어요. 마이클이 제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뭘요? 한국 기준이 우리 내부 검증에서도 작동했다는 거요. 이게 선례가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았어요. 이번에 한국 기준을 썼다는 건 다음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선례가 되면 표준이 됩니다. 표준이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기록합시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문서 제목은 제한 공유 기준 적용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 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한국 제한 공유 기준이 동맹 검증 절차의 기준선이 됐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우리가 주도하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채널과 언론이 동시에 돌아갔어요. 정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 감시 프레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이 주권을 침해했다고요. 중국 영토를 무단 촬영했다는 겁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성 관측은 국제법상 합법이었거든요. 우주는 누구의 영토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그걸 알면서도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진실보다 여론이 중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답입니다. 반박하면 불붙어요. 한국은요? 한국도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있어요. 검증 절차만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론전에 말려들지 않고 검증이라는 본론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현장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박현수가 보고를 올렸어요. 위장 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량 배치가 바뀌고 차폐물이 재배치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까? 아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관측창을 잡으면 그 직전에 이동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일정을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새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패턴을 읽은 건지. 어느 쪽이든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최은비에게서 보고가 올라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교란 시도가 또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제 시스템에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차단했어요. 이번엔 어디서요?
경로가 우회되어 있어서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패턴은 전과 같아요. 조직적입니다. 로그 남겼습니까? 전부 남겼습니다. 시간, 접속 경로, 시도 횟수. 나중에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최은비의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하고 있었어요. 공격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압박이 실제였다는 증명이 되니까요. 정도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높았어요. 지금 멈추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무슨 손실입니까? 외교 비용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구조예요. 한국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도훈의 논리는 이해했어요. 외교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중국과의 마찰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20년을 허비하는 겁니다. 의심만 쌓고 확증은 못 만드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안 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한 공유 기준이 이미 표준이 됐습니다. 우리 내부 검증에서도 작동했어요. 이걸 되돌리면 우리가 신뢰를 잃습니다. 정도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책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판이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멈추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건지요. 그들은 자료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소한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이 정확히 검증 가능한 형태였어요.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질로 승부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김태원의 30년이 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뭘 보여주고 뭘 감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을 지키면서 결론만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였어요. 아리랑 7호는 태양동 기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약 576에서 580km 상공이었어요. 1.8톤짜리 위성이 30cm급 해상도로 지표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많이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검증되게 찍는 게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20년간 양으로만 승부하려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제한 공유 기준이 동맹의 표준이 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표준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설계자는 처음부터 한국이었어요. 12월 10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공식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에바 슈타인이 보낸 문서였어요. 제목은 예비 분석 절차 개시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열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판이 진짜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에바 슈타인은 제네바 군축 위성 검증센터 수석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연결해준 루트였어요. 문서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파생 지표를 자체 팀에서 재현 검증하겠다는 거였어요. 같은 기준, 같은 데이터로 분석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읽고 나서 말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3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하면 우리 결론이 정치가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에바 슈타인 팀이면 빠르면 이틀, 늦어도 나흘입니다. 그 사람들 꼼꼼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에서 나흘이면 12월 12일에서 14일 사이였어요. 그 안에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나 리라는 이름이었어요. BBC 탐사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언론이 왜 연락을 해오는 건지 몰랐거든요. 한나 리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어요. 화면이 연결되자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헤이스팅스 부국장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 서부와 북한 북부에 대한 탐사 보도입니다. 한국 측 자료를 기반으로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한나리가 이미 한국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판이 깔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연결해줬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한국 발사 성공 뉴스가 나온 직후부터 추적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나리 같은 탐사 기자들은 냄새를 맡으면 끝까지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이 뭔가를 잡았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저희한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나리가 대답했어요. 확인입니다. 한국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 저희는 정부 발표가 아니라 검증된 보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소스가 필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리의 전략이 뭔지 이해했어요. 정부 발표로 나가면 정치적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검증된 보도로 나가면 신뢰가 붙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형태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교차 자문단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나리가 명단을 보여줬어요. 유럽과 미국의 위성 분석 전문가 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도 있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네바 예비 결론이 나온 직후로 잡고 있습니다. 검증이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저는 그 계획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한나리는 제네바와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어요. 검증 결과가 나오자마자 보도가 터지면 중국이 반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정밀한 설계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정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한나리 건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BBC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보도 자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못 막습니다. 왜요? 한나리는 정부 요청으로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예요. 정부가 막으려 했다는 게 기사가 됩니다. 정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탐사 기자들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압박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도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를 막는 게 아니라 보도 내용이 정확하게 나가도록 조율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한나리가 원하는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협조하면 오히려 통제력이 생겨요. 안 하면 그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정도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방식대로 하십시오. 대신 결과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생각했어요. 정도훈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판이 이미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멈추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날 저녁 중국의 압박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국제기구와 언론 지형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주권 침해라는 프레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특정 국가가 중국 영토에 대한 불법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저는 그 성명을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성 관측은 국제법상 합법이었거든요. 우주에서 찍는 건 어느 나라 영토 침범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은 그걸 알면서도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진실보다 여론이 중요했던 거예요. 한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녀가 대답했어요. 안 합니다. 뭐라고요? 공개 대응 안 합니다. 검증 절차만 밀어붙일 거예요. 싸우면 그들 판에서 노는 겁니다. 저는 그 논리를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이 원하는 건 여론전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박하면 논쟁이 되고 논쟁이 되면 진실이 흐려져요. 하지만 한국이 침묵하고 검증만 밀면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결론이 나온 뒤에는 여론전이 소용없어요. 현명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서윤이 대답했어요. 김태원 수석 방식입니다. 싸우지 말고 증명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김태원을 떠올렸습니다. 30년 경력이 만든 원칙이었어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절차로 승부하는 방식. 그게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성명도 없었어요. 대신 현장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박현수가 보고를 올렸어요. 차폐물 재배치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동 빈도가 2배로 늘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침묵하면서 숨으려 하니까 오히려 패턴이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이동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수의 분석이 맞았어요. 북한이 숨으려 할수록 흔적이 남았습니다.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회피였어요. 회피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됐습니다. 한서윤이 추가 관측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북한 표적에 더 집중하기로 한 거였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움직일 때 찍으면 패턴이 더 명확해져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관측창이 노출되면 그쪽도 대응할 텐데요. 최은비가 경로를 분리했습니다. 데이터 흐름이 새지 않아요. 저는 한국팀의 협업에 감탄했습니다. 분석, 관측, 보안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했고 그 역할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뭔지요? 처음에는 폭로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뭔가를 찾아서 세상에 공개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은 폭로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도망 구멍을 닫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부정하려 했지만 제네바 검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북한은 침묵하려 했지만 침묵이 오히려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나리의 보도가 준비되고 있었고 미국 내부 검증도 완료됐어요. 모든 방향에서 출구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검증판이라는 게 뭔지요? 한국 혼자 결론을 말하면 한국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제네바가 확인하고 미국이 검증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사실이 돼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였습니다. 이 싸움은 폭로가 아니었어요. 도망 구멍을 닫는 검증 전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판을 설계했어요. 저는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봤습니다. 감탄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2월 12일 오전 한나 리의 보도가 터졌습니다. BBC 웹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기사 제목은 위성이 포착한 2개의 은폐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클릭하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판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사 구조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 서부의 위장 구조와 북한 북부의 준비 흔적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한나리가 예고한 대로였어요. 둘을 묶어서 각자 부정은 가능해도 함께 반증은 어렵다는 결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교차 자문단의 코멘트가 붙어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위성 분석 전문가 4명이 각자 의견을 냈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하나였어요. 제시된 파생지표는 독립적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 자료가 신뢰할 만하다는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한나 리의 설계가 보였어요. 정부 발표 형식이 아니라 검증된 보도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치적 공격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주장했다가 아니라 독립검증 결과 확인됐다였거든요. 말하는 주체가 바뀌면 무게도 바뀝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뒤 제네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바 슈타인이 보낸 문서였어요. 제목은 예비 분석 결론 통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문서는 짧았습니다. 핵심 문장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 제공 파생지표는 독립 재현 절차로 동일 결론에 도달했다. 제네바 군축 위성검증센터 수석 에바 슈타인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3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결론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우리가 못 만든 게 뭔지 알았거든요. 확증이었어요. 의심은 많았지만 확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열이틀 만에 그걸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마이클에게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읽고 나서 말했어요. 이거면 끝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반박하려면 구체적인 반증을 내놔야 해요. 추상적인 비난으로는 안 됩니다.
제네바가 인정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았어요. 제3자 검증이 끝난 뒤에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부정하려면 같은 수준의 검증으로 반박해야 해요. 주권 침해라느니 불법 감시라느니 하는 추상적 프레임으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또 성명을 냈어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음모에 의한 조작된 정보다.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반증은 없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증거가 조작됐는지 말하지 못했어요. 추상적 비난만 반복했습니다. 한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안 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반박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추상적 비난에는 침묵이 답입니다. 저는 그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그때 대응하면 돼요. 하지만 추상적 비난에 일일이 반응하면 그들 판에서 노는 겁니다. 침묵이 더 강한 전략이었어요. 북한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반박도 부정도 없었어요. 침묵으로 버티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현수가 보고를 올렸어요. 침묵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왜요? 기사에 북한 표적이 중국과 묶여 있거든요. 중국이 반박하는데 북한만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동시 프레임의 효과였어요. 중국과 북한을 묶어놨기 때문에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침묵해도 중국의 반응이 압박이 됐어요. 도망 구멍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이클이 동맹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파트너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제한 공유 기준을 동맹 표준으로 공식 채택할지 여부였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기존 방식을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결론이 나온 뒤라 분위기가 달랐어요. 대부분은 채택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이클이 최종 문구를 제안했어요. 한국 제한 공유 기준을 동맹 검증 절차의 기준선으로 채택한다. 투표 결과는 찬성 다수였습니다. 반대는 2표뿐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우리가 주도하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보고서 머리말을 교체했습니다. 기존 문구를 지우고 새 문장을 넣었어요. 본 보고서는 한국 제한 공유 기준에 따른 독립 검증 결과를 포함한다. 20년간 쓰던 양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도훈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결과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정도훈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였거든요.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중단은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관리하고 대응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도 외교 비용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끝났으니까 방어가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확인한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훈도 인정한 거였어요. 검증판이 옳았다는 걸요. 중단했으면 우리가 또 20년을 허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론이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도훈이 대답했어요. 관리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은 유지하면서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대화하는 거죠. 부정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도훈은 처음에 중단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관리와 대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이 나오니까 입장이 바뀐 거였어요. 확증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든 건지요? 영상이 아니었어요. 위성사진 자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만든 건 절차였어요. 세계가 믿을 수 있는 검증 절차를요. 김태원의 30년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본을 감추고 파생지표만 공유하는 방식, 감이 아니라 문장으로 고정된 판정 기준, 제3자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설계.
그 모든 게 30년간 쌓인 원칙이었어요. 한서윤의 전략도 빛났습니다. 한국 혼자 나서지 않고 검증판을 설계한 것, 미국과 제네바와 언론을 같은 타이밍에 묶은 것, 중국의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절차만 밀어붙인 것. 그게 이 싸움의 핵심이었어요. 박현수가 설계한 동시 프레임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묶어서 각자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구조였어요. 북한이 침묵해도 중국 반응이 압박이 됐고 중국이 반박해도 구체적 반증 없이는 소용없었습니다. 최은비가 지킨 데이터 경로도 빠뜨릴 수 없었어요. 교란 시도를 막고 로그를 남겨서 압박이 실제였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영상이 아니라 세계가 믿는 절차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절차가 20년간 우리가 못 만든 확증을 열이틀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위성은 단순한 센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눈이 됐어요. 한국이 설계하고 제네바가 검증하고 세계가 인정한 눈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감했습니다. 열이틀간의 기록이었어요. 12월 2일 발사 성공부터 12월 12일 공개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써야 했어요.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정리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폭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찾아서 세상에 공개한 거라고요. 하지만 열이틀을 겪고 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폭로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설계한 거였어요.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부 문서에 한국 기준선을 표준 절차로 등록했습니다. 공식입니까? 공식입니다. 앞으로 동맹 검증은 이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우리가 쓰던 기준이 바뀐 거였어요. 새 기준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기준이 생겼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서윤에게 화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서윤이 대답했어요. 기술 보호 원칙은 유지합니다. 협력 범위도 지금처럼 관리할 거예요. 많이 보여주는 게 답이 아니니까요. 검증판은 성공했는데 더 열지 않습니까? 성공했으니까 더 조심해야죠. 이번에 보여준 게 한계선입니다. 그 이상은 기술 노출이에요. 저는 그 논리에 감탄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더 열지 않는 거였어요. 한계선을 알고 지키는 게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김태원 소식은 한서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가 절차를 후배들에게 넘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은퇴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30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차례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김태원의 30년이 이번 사건의 뼈대였거든요. 원본을 감추고 파생지표만 공유하는 방식, 감이 아니라 문장으로 고정된 판정 기준. 그 모든 게 그의 원칙에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물러난다니 아쉬웠습니다. 절차는 남습니다. 한서윤이 말했어요. 사람은 떠나도 절차는 남아요. 김태원 수석이 남긴 게 그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절차는 남아요. 그 절차가 조직의 역량이 되고 국가의 자산이 됩니다. 김태원은 30년간 그걸 만들어 온 거였어요. 최은비가 정리한 로그 패키지가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교란 시도의 전체 기록이었어요. 시간, 접속 경로, 시도 횟수, 차단 결과.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등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최은비가 말했어요. 우리가 압박받았다는 게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증명이에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저는 그 로그를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압박이 실제였다는 기록이 남아야 했거든요. 나중에 누군가 이 사건을 다시 볼 때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 싸웠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도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져 있었어요. 회고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증판이 필요했다고요. 중단했으면 또 20년을 허비했을 거라고.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정도훈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도훈이 대답했어요. 결과가 바꿨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인정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도훈도 인정한 거였어요. 검증판이 옳았다는 걸요.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확증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펜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은 보조 센서가 아니었다. 상황판을 완성시키는 설계자였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구조가 완전히 뒤집힌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요청하면 자료를 보내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설계하고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세우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 판 위에서 역할을 수행한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아리랑 7호는 지금도 궤도를 돌고 있을 겁니다. 576에서 580km 상공에서 30cm급 해상도로 지표면을 내려다보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위성은 단순한 센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눈이 됐어요. 한국이 설계하고 제네바가 검증하고 세계가 인정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만든 건 발사체나 광학 장비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열이틀간의 기록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절차는 이제 동맹의 표준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볼 겁니다. 20년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보조 센서라고, 자료 제공자라고, 우리가 시키면 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설계자였습니다.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